녹정기, 김용 원저, 제옥원 13장. 13. 국가대사에 끼어든 위소보. 산 아래의 포위망을 뚫기가 매우 어려운 척 가장하고 다시 절간으로 되돌아 올라오도록 하시오. 하지만 그때 40~50명의 라마들을 사로잡아 오시오. 징심은 말했다. 방장의 뜻은 그 라마들을 인질로 삼아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잡아오는 라마들의 배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않겠소이까? 대라마들을 잡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운 노릇이 아니고 또 많은 살상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니 우리들은 수십 명의 소라마들만 잡아오면 충분할 것이오. 무승려들은 그의 뜻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방장의 명이라 모두 영을 받들어 절을 나섰다. 얼마 후 산허리께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일었다. 위소보는 고루에서 구경을 했다. 36명의 소림사 승려들이 라마떼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어 칼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서로 공방전이 벌어졌다. 36명의 승려들은 모두 소림사의 고승들이어서 일반 라마들은 자연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수십 장을 뚫고 나가자 길을 막는 라마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징심 등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손가락으로 찔렀다. 삽시간에 수십 명이 쓰러졌다. 징심은 소리 높이 외쳤다. 적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달려나갈 수 없으니 잠시 절로 돌아가 다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세. 그의 내력이 심우해서 이 몇 마디의 고함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져 산골이 울릴 지경이었다. 징통 역시 소리 높이 외쳤다. 뚫고 나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모두들 라마를 잡아가세. 무승려들은 제각기 한두 명의 라마를 잡아 몸을 날려 절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절문 앞에서 그들을 맞아들였다.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 잡아온 사람들은 47명이나 됐다. 문수전 안으로 들어가자 위소보는 입을 열었다. 이 녀석들의 옷을 모조리 벗기시오. 그리고 사람마다 18곳의 혈도를 짚어 후원의 창고 안에 감금하도록 하시오. 무승려들은 방장의 이와 같은 지시가 정말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즉시 47명의 라마들을 발가벗기고 몸에 혈도를 짚고 감금시켰다. 위소보는 합장하고 말했다. 이 세상의 무색상은 모두 헛것이고 없는 것이외다. 나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화상도 없고 라마도 없는 것이외다.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외다. 화상이 라마이고 라마가 즉 화상이외다. 여러 사질께서는 모두 다 가사를 벗으시고 라마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시오. 무승려들은 모두 다 아연해져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쌍아, 그대는 이리 와서 나를 소라마로 분장시켜 다오. 쌍아는 줄곧 대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대전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가장 작은 라마의 포자를 집어들고 그에게 바꿔 입혔다. 위소보의 체구는 왜소해서 그 포자는 여전히 너무 컸다. 그리하여 비수를 뽑아 포자 아랫도리와 소매자락을 한 토막씩 잘라내고 허리를 허리띠로 졸라맸다. 그리고 라마관을 쓰게 되자 그야말로 영락없는 소라마였다. 위소보는 쌍아에게 말했다. 그대도 소라마로 분장을 해라. 진광이 물었다. 사수께서 라마의 복색으로 바꿔 입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진관은 말했다. 설마하니 우리더러 라마에게 투항하여 황교로 개종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위소보는 말했다. 아니외다. 모두들 라마로 분장해서는 우르르 뒤쪽에 있는 조그만 절간으로 몰려가. 옥림과 행치 행전, 새, 화상을 잡아서는 그들의 혈도를 짚고 다시 그들에게 라마의 옷을 입히는 것이외다. 징통은 거기까지 듣더니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정말 묘책입니다. 묘책입니다. 우리 수십 명의 가짜 라마가 어둠을 타고 산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문 라마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승려들은 일제히 좋다고 말했으며
대뜸 화난 얼굴을 지었다. 그런데 그들은 위소보의 이와 같은 묘책이 바로 가짜 기녀로 분장하여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던 옛날 지혜를 그대로 써먹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진광은 주저했다. 하지만 행치대사 등 세 분의 위험을 거슬리게 되었으니 불경스러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말했다. 아미타불, 그들 세 분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372 20일이라고 21층의 불탑을 만들어 세우는 것보다 낫지 않소이까? 조그만 위험을 거슬리는 것은 뜨거운 불길에 몸을 태우는 것보다 낫소이다. 진관은 말했다. 사숙의 말씀이 옳습니다. 무승려들은 일제히 승포 자락을 벗고 라마들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무승려들은 평소 계율을 엄히 지켜왔으며 근엄하면서도 장중한 태도를 지어왔다. 하지만 이때 그들은 위소보와 더불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라마들의 옷을 입게 되자 그 야릇하고 괴상한 모습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킥킥 웃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각자는 승포를 싸서 이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난 이후 다시 바꿔 입도록 하시오. 산을 달려 내려가게 되었을 때 만약 흩어지게 된다면 부평현 길상사에서 모이도록 합시다. 그는 쌍아에게 은자와 물건을 찾아 보따리로 만들어 어깨에 짊어지도록 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를 기다려 위소보는 말했다. 모두들 얼굴에 재와 흙을 바르도록 하시오. 그리고 각자 몸에 한 통의 물을 들도록 하시오. 이제 손을 쓰도록 합시다. 무승려들은 그 지시를 받자 모두 다 즐거워했으며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을 좇았다. 즉시 그들은 흙을 집어서는 얼굴에 문지르고는 한 통의 물을 들고 무기를 갖추었다. 그리고 일제히 산 뒤로 달려갔다. 옥림과 행치 그리고 행전 세 사람은 이미 분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당에 장작과 풀들을 쌓아놓고 몸에 향유를 발랐다. 문 라마들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려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던져 불태운다는 사실을 밝힌 후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다가 문 라마들은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그러다가 오, 화차화차라는 서장말 같기도 한 괴상한 소리가 크게 일더니 수십 명의 라마들이 바로 절간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이 아닌가. 옥님은 낭낭히 외쳤다. 여러분들은 잠깐 기다리시오. 노나비 몇 마디 할 말이 있어. 그런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의 머리 위에 한 통의 냉수가 퍼부어졌다. 그리고 곧이어 수십 통의 냉수가 다투어 세 사람의 몸에 뿌려졌다. 쌍아가 달려들어 행전의 혈도를 짚었다. 그리고 행치는 무공을 모르고 있고 옥님은 무공이 약하지 않았으나 손을 써서 항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혼란 속에 모두 다 혈도를 짚히고 말았다. 무승려들은 재빨리 손을 써서 세 사람의 승포를 벗겨버리고 라마의 승복을 세 사람에게 입혔다. 쌍아는 촛대를 들고 마당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와 풀더미에 불을 질렀다. 위소보는 행전의 황금저가 법전 밑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황금저는 너무나 무거워 들 수가 없었다. 그러자 징통이 손을 뻗쳐 그것을 잡아쥐었다. 위소보가 손을 내두르자 무승려들은 행치 등 세 승려를 가운데 세우고 동쪽 길로 내려갔다. 수십 장을 달려가자 조그만 절간에서 검은 연기와 화광이 충천하는 게 보였다. 사너리께의 라마들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놀라 부르짖었으며 대뜸 사방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무승려들은 어느덧 산 아래에 도달했다. 그 조그만 절간은 이미 지붕까지 불길이 치솟아 올라 있었다. 징통은 말했다. 저 조그만 절간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고 그들이 또 행치대사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행치대사가 이미 조그만 절간 안에서 타 죽은 줄 알고 단념하고 다시 방해를 놓지 않으면 좋을 텐데. 위소보는 진관에게 행치 등 세 사람의 혈도를 풀어주라고 말하고 사과했다. 정말 신뢰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전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정말 묘책이요, 묘책이외다. 모두들 가볍고도 수월하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구려.
방장 대사, 그대는 우리들의 목숨을 구했으니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부족한 판인데 어찌 탓할 수가 있겠소이까? 행치가 결심을 하고 자기 몸에 불을 질러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을 때 행전은 충성심이 강한 나머지 주인을 따라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역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제 커다란 애겁에서 벗어나게 되자 자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 산길에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한때의 사람들이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징통이 말했다. 사숙 한때의 라마들이 공격해 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들은 앞으로 달려나가며 입으로 오랑캐의 말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손을 뻗쳐 산 위를 가리키도록 합시다. 무승려들은 행치 등을 가운데 두고 보호한 채 큰 길을 따라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때 산모퉁이 저쪽에서 한때의 사람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등롱과 등불이 들려 있었는데 라마들이 아니었고 모두 다 산 위로 예불을 하러 가는 향객들이었는데 목에는 누런 푸대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런데 그 푸대자루 위에는 건성진향이라는 커다란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이때 향객들 가운데서 한 명의 사내가 걸어 나오더니 큰 소리로 호통쳐 물었다. 당신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체구가 매우 우람했고 음성이 우렁찼다. 위소보는 그를 보자 크게 기뻤다. 그는 바로 어전시위 총관인 다룡이었다. 그는 즉시 달려나가며 부르짖었다. 다형, 소재가 누구인지 잘 보시오. 다룡은 놀람과 기쁨에 얽혀 말했다. 아니, 위 형제가 아니오? 그대가, 이곳에는 웬일이오? 어찌하여 소라마의 모습을 하고 있소이까? 다형은 또 어떻게 이곳에 오셨소이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룡의 등 뒤로 다시 한때의 향객들이 달려왔다. 앞장을 선 향객들은 바로 조재현이었다. 위소보는 이를 보자 이 향객들이 모두 어전시위들이 분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들 가운데 태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무시위들은 그를 애워싸고 매우 다정하게 굴었다. 위소보는 나직이 다룡에게 물었다. 황상께서 그대들을 보내셨소? 황상과 태우께서 오대산으로 예불을 드리고자 오셨소. 지금 바로 영경사 안에 계시다네.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에 얽혀서 말했다. 황상께서 오대산에 오셨단 말이오? 그것 참 잘 되었소. 정말 잘 되었소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늙은 갈보가 이곳에는 무엇하러 왔지? 노항야는 그녀를 죽도록 미워할 텐데. 얼마 후 다시 한때의 효기영 군관과 병사들이 달려왔다. 모두 다 향객으로 분장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이번에 북경에서 오대산으로 온 향객은 모두 몇 명이나 되시오? 다룡이 나직이 말했다. 우리 어전시위들 이외에도 효기영, 전봉영, 호군영 등이 모두 어가를 따라 이곳으로 왔소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3, 4만의 관병은 되지 않겠소? 모두 3만 4천여 명이나 되오. 어가를 보호하는 문영의 총관은 누구시오? 강친왕이외다. 그렇다면 옛 친구로군. 그는 조재현에게 손짓을 해서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말했다. 조형, 그대가 가서 강친왕에게 보고를 하시오. 나는 인마를 움직여서 한 가지 큰일을 해야겠소. 사태가 다급하니 그의 지시를 따를 수가 없으니 빨리 가서 허락을 받아오도록 하시오. 조재현은 대답을 하고 달려갔다. 곧이어 효기영의 정황기 도통차리주 역시 도달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다형, 도통 어른, 수천 명의 서장 라마들은 황상께서 예불을 하러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지금 청량사를 겹겹이 에워싸고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어. 그대들 두 분이 즉시 가서 그 반적들을 제거하시오. 그렇게 된다면 커다란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외다. 두 사람은 크게 기뻐서 일제히 위소보에게 사의를 표했다. 위 대인이 우리들에게 공로를 넘겨주시니 정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모두들 충심으로 황상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어찌 너니 나니 나눌 수 있겠소?
이것이야말로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겪자는 것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즉시 명령을 내려 사방의 산길을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맹장들과 정예병을 불러 모아 산 위로 공격해 올라갔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성상께서는 인자하시고 영명하시며 호생지덕이 있소이다. 그대들은 그저 반정만 사로잡고 인명을 더 살상하지는 마시오. 성상께서는 조생어탕이시고 형편없는 황제가 아니기 때문이외다. 무시위들과 친병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그런데 이 몇 마디의 말은 노황제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소황제에게 아첨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영험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행치의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세분 대사님, 우리들이 옷을 걸치고 있는 모양이 꼴불견이니 우선 앞에 금각사로 가서 옷을 바꿔 입도록 하십시오. 행치 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행은 금각사에 이르렀다. 위소보는 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1,000냥의 은표를 꺼내 주지에게 내밀고 말했다. 잠시 보차를 빌려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소이다. 모든 것은 더 묻지 마시오. 한마디 질문하는 데 대하여 10냥의 은자를 제하도록 하겠소. 한마디도 묻지 않는다면 이 1,000냥의 은자는 모두 향촉비가 될 것이오. 주지는 갑자기 거금을 얻게 되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사형께서는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입을 멈추고 약간 당황해하더니 말투를 바꾸었다. 차 한 잔을 마셔야겠죠? 그리고 총총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차를 들고 나왔다. 위소보는 절을 나와 암암리에 명령을 내려 100명의 어전 시위들로 하여금 금각사 사방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또 2명의 시위에게 당부하여 황상에게 이렇게 보고토록 했다. 소신 위소보의 직책이 너무나 중대하여 함부로 떠날 수 없어서 삼가 금각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명의 시위는 응낙하고 몸을 돌렸다. 무승려들은 옷을 바꿔 입고 앉아서 쉬었다. 이때 산 위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일었다. 시위와 친병들이 어느덧 라마들을 포위한 모양이었다.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그 소리가 점점 사그라졌다. 다시 반시진이 흐르자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수십 명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볍게 들려오더니 절 밖에 이르러 멈추었다.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나는 가운데 한때의 사람이 절 안으로 들어왔다. 소황제가 도달했구나. 그는 비수를 뽑아서는 손에 들고 행치가 쉬고 있는 승방 밖을 지켰다. 얼굴은 자연히 충심으로 주인을 지키고 100번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10여 명의 간단한 옷차림을 한 시위들이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손에 등롱을 들고 양쪽으로 늘어섰다. 한 명의 시위가 나직이 호통을 쳤다. 빨리 칼을 거두시오. 위소보는 뒤로 몇 걸음을 물러나 등을 문 쪽에 기대고 비수를 비스듬히 쳐들었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만 사람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세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또한 호통을 내질렀다. 선방 안에는 무대사들이 조용히 휴식을 하고 있소. 그 누구도 다가와 잔소리를 하지 마시오. 이때 몸에 남색 장포를 걸친 젊은이가 다가왔다. 바로 강희 황제였다. 위소보는 그제서야 비수를 갈무리하고는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하며 나직이 말했다. 황상, 크게 기뻐하십시오. 노법사께서 안에 계십니다. 강희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서 통보를 해주게. 그리고 몸을 돌리더니 손짓을 했다. 그대들은 모두 물러가라. 무시위들이 물러간 이후 위소보는 선방의 문을 2번 가볍게 두드리고 말했다. 회명이 배웁기를 원합니다. 한참 시간이 걸렸으나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없었다. 강희는 참을 수 없어 한 걸음 다가서며 문을 2번 두드렸다. 위소보는 손을 내저으며 아무 소리 말라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되자 강희는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부항이란 소리를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그제서야 행전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장 대사 사형은 이미 공문으로 뛰어든 몸이라 속세의 인연은 끝이 났소이다. 그러니 아무쪼록 바깥에 계신 분에게 그의 청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 강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안색은 참담했다. 강희는 이미 참을 수 없다는 듯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였다. 위소보는 두 손으로 가슴팍을 크게 몇 번 두들겼다. 그러고는 잇따라 소리내어 울었다. 한편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편으로는 부르짖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고아로구나. 외로운 신세로서 나를 귀여워할 사람이 없구나. 사람 노릇을 한다고 무슨 재미가 있으랴. 차라리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리는 것이 깨끗하겠다. 거짓으로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익숙해진 장기라고 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고 그의 울음소리는 매우 슬프게 들렸다. 이때 드륵 하는 소리와 함께 선방 문이 열렸다. 행전이 문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소시주께서는 들어오십시오. 강희는 슬픔과 기쁨에 얽혀서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행치의 두 다리를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행치는 가볍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아이야, 이 바보 같은 아이야. 그리고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옥님과 행전은 고개를 숙인 채 선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문을 닫아주었다. 위소보는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서 선방 안에서 들리는 행치와 강희 부자 두 사람이 하는 말소리를 들었다. 강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부항, 정말 그리워 죽을 뻔했습니다. 행치는 나직이 뭐라고 몇 마디 말을 했다. 그러자 강희가 울음을 멈추었다. 두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지극히 낮아서 위소보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방문 틈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일 수도 없어서 그저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어렴풋이 강희가 단경황후를 들먹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번 노황야께서는 나에게 소황제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늙은 갈보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젖혀두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노황야께서는 마음이 달라졌는지 모르겠구나. 잠시 후 행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내가 너와 만난 것은 인연이 지나친 일이다. 차후로는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강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행치는 다시 말했다. 내가 사람을 보내 나를 시중 들어주니 너의 효성은 갸륵하다 하겠으나 출가인은 마겁을 누차 겪어야 하는 법이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나직이 뭐라고 말을 주고받더니 행치가 말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너는 가보아라. 그리고 몸조심하고 백성을 사랑해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다. 강희는 그래도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떠나려 하지 않았다. 끝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행치는 강희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부자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 마주 보았다. 강희는 부친의 손을 꼭 잡았다. 행치가 말했다. 너는 정말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무척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는 안심하도록 해라. 이어서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잠시 후 덜커덕 하더니 문을 꺼는 소리가 들렸다. 강희는 문 앞에 엎드려 여전히 흐느끼기를 그치지 않았다. 위소보는 한편에 서서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강희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위소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원 앞 돌계단 위에 앉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소계자 부왕께서는 네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내가 시중 드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셨단다. 부왕께서는 신하들이 너무나 치밀하게 받들고 보호한다면 오히려 그 어르신으로 하여금 출가인답지 않게 만든다고 하시더구나. 출가인이란 말을 하게 되자 그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위소보는 노항야가 그가 시중을 다시 들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흐뭇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조금도 기쁜 빛을 띠지 않았다. 노황야를 해치려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황상께서는 어쨌든 방법을 강구하시어 암암리의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지. 그 고약한 라마들, 제기랄. 도대체 무슨 음모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부님, 쌍소리가 늘었군요. 강인은 얼굴에 한 가닥 미소를 띄었다. 나의 누이가 시위들에게 배워온 것이야. 그녀와 태우께서도 따라서 산 위에 오셨다네. 그러나 곧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부왕께서는 그녀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인은 말했다. 소계자, 너는 정말 훌륭하다. 이번에 부왕을 구했으니 공로가 적지 않다. 소신은 별다른 공로가 없습니다. 황상께서 그 누구를 파견하시더라도 해낼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네. 부왕께서는 자네가 그 어르신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액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칭찬을 하더군. 소신은 노황야께서 불을 질러 스스로 몸을 태우려고 하시면서 몸을 던져 죄업을 가라앉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 혼이 다 나갈 정도였으며 똥오줌을 바지에 갈길 정도였습니다. 강인은 놀라 물었다. 뭐라고? 불을 질러 스스로를 태우겠다고? 그리고 몸을 던져 죄업을 사하겠다고 하셨단 말인가? 위소보는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서 경과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강인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그저 소신이 다급한 김에 노황야에게 한 통의 냉수를 끼얹게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크게 불경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대는 주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잘했네, 잘했어. 그는 선방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노황제께서는 나에게 백성들을 사랑하시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세금을 증가하지 말라고 하셨네. 그 한마디 말은 지난번에도 자네가 나에게 들려주었지. 이번에 노황야께서 친히 당부하시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네. 도대체 세금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금이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이 아닌가. 명나라의 황제들은 지극히 사치를 좋아했다네. 거기다가 군사를 일으켜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돈이 모자라면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바치도록 했지. 명나라에는 탐과 놀이가 많아서 황제가 1천만 냥의 세금을 거두고자 하면 크고 작은 관리들이 적어도 2천만 냥은 더 긁어모았다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궁하기 이를 데 없는 몸인데 조정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세금을 더 징수하고 내년에 세금을 더 징수하니 백성들이 어찌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관가에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핍박한 것일세. 알겠습니다. 원래 명나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황제와 벼슬아치들이 나쁘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지 않고 명나라 숭정 연간에 천하의 백성들은 모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네. 그래서 동쪽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서쪽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지. 하남에서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게 되면 섬서성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네. 산서성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면 사천성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곤 했지. 그 공공한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했는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였지. 명나라는 바로 이러한 공공한 사람들의 손에 망한 것이지. 그들 한나라 사람들은 떠돌이 도적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했지. 기실은 난민이 떠돌이 도적이 된 것은 모두 다 조정에서 그렇게 몰아세운 탓이라네. 원래 그랬군요. 노황야께서 황상에게 영원히 세금을 더 추가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천하에는 떠돌이가 없게 되겠군요. 황상께서는 조생어탕이시니 철통 같은 강사는 그야말로 만만세로군요. 요순우탕의 노릇을 하는 것이 어찌 수월한 노릇이겠나?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천지회나 모광부의 사람들은 청나라 오랑캐들이 우리 한나라의 강산을 차지했다고 해서 하나같이 이를 부드득 갈고 있다. 소황제는 명나라의 황제가 나쁘다며 오히려
그들 오랑캐의 황제가 좋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모르 사람이라면 자화자찬하기 마련이 아닌가 말이다. 강인은 다시 말했다. 부왕께서는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네. 이 몇 년간 그가 조용히 수도를 하면서 참선한 결과 우리 만주 사람들이 옛날의 한 짓과 소행을 생각하면 종종 부끄러워져서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내린다고 하셨네. 명나라 숭정은 바로 유적 이자성이 핍박하는 바람에 죽게 되었는데 오삼계가 우리 청나라의 군사를 빌려서는 이자성을 때려 부수게 되었고 명나라 황제의 원한을 갚아주었다. 그러나 한나라 백성들은 대청나라에 고맙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그대는 이게 무슨 까닭인지 알겠는가? 아마도 그들이 멍청한 탓이겠죠. 본래 천하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고 총명한 사람들은 적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은혜를 입고도 의리를 저버렸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다고는 할 수 없네.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들을 오랑캐라고 하며 왜족이 그들의 아름다운 강산을 점령했다고 한다네. 청나라 병사들이 중원으로 들어와 도처에서 살인 방화를 일삼고 무수한 백성을 해쳐 죽였으니 우리 만주인을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세. 위소보는 본래 한나라 사람이었다. 그런데 강인은 그에게 정왕기의 만주 사람이라는 자격을 내렸기 때문에 위소보에게 말을 할 때 우리 하면서 그를 만주 사람처럼 대우한 것이다. 기실 국가의 대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위소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강인은 막 부친과 해후를 하게 되자 마음이 격동되었고 부황에 타이르던 당부를 상기하게 되어 이 나이 어린 신복과 국가대사를 논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신이 양주에 있을 때 옛날 청나라 병사들이 사람을 죽였던 참혹한 일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양주 11과 가정삼도는 그야말로 부지기수의 사람을 죽였지. 그것은 우리 대청나라에서 한 아주 못된 짓이었다네. 그래서 나는 성지를 내려 양주와 가정 사람들이 3년 동안 세금을 바치지 않도록 할 생각이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양주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전량을 바치지 않게 된다면 모두들 주머니가 돈으로 두둑해지겠군. 여춘원의 장사가 크게 흥청거리겠는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소황제로 하여금 나를 양주로 보내 일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없을까? 녹정기, 김용원저, 제옥원 14장 14. 자객의 침입. 엄마 보고 갈보 노릇을 그만두라고 하고 내 스스로 새 곳에 기녀원을 차릴까 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거나 전주가 되어 열흘 동안 크게 노름판을 벌여서 양주 10일이라고 하는 큰일을 벌여봐. 막대한 은자를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크게 빌어먹을 3번 노름판을 벌이겠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삼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노황야와 황상께서는 모두 가정삼도에 너무나 많은 살인을 했으며 그야말로 아주 큰 참혹한 사건이었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3번 노름을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지? 가정이란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곳인지 모르겠다. 그곳의 사람들은 노름하다가 칼부림을 하나 보다. 단단히 조심을 해야겠구나. 강인은 물었다. 소계자, 그대의 뜻은 어떤가? 위소보는 재빨리 말했다. 좋죠. 무척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들 먹을 밥이 있게 되고 돈이 있어서 그 누구도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겠지요. 그는 돈이 있어서 노름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넘어왔으나 노름을 한다는 말은 쑥 빼버리고 얼버무렸다. 먹을 밥이 있고 쓸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그대가 성을 나서게 되었을 때 시위 한 사람을 보내와서는 왕옥산의 역적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미 친히 그에게 몇 번 물은 적이 있다네.
위소보는 속으로 깜짝 놀라 황망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황상께서는 소신에게 쓸데없는 일에 다시 뛰어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후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대는 안께. 그 일은 매우 잘했네. 그것은 등한히 여길 게 아닐세. 이후에도 역시 나서서 간섭해야 될 일일세. 네. 그러나 속으로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시위에게 성질을 전해서 그대를 크게 꾸짖은 것은 남의 이목을 가리자는 것이고 반적으로 하여금 방비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일세. 위소보는 크게 기뻐 몸을 훌쩍 일으켰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소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원래 황상께서는 오삼계라는 반적이 알아차릴까봐 두려워했군요.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은 확정할 수 없네. 하지만 그는 일찍이 나를 섬기려 하지 않았고 내가 어린 것을 업수히 여겨 나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지. 황상께서 조그만 수단을 펼치시어 그로 하여금 무서움을 알게 하도록 하십시오. 오삼계 같은 빌어먹을 것들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황상께서 작은 새끼손가락을 뻗쳐 그를 횡소천군하고 고산유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강희는 미소했다. 그 두 마디의 수건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군. 마땅히 손가락을 뻗쳐서 횡소천군하며 그가 낙화유수가 되도록 공격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것일세. 네. 소신은 몇 달 동안 화상 노릇을 했지만 학문은 조금도 진보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종종 황상을 시중들고 성어를 사용하여 횡소천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낙화유수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강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고 보니 우울하던 감정이 약간 가라앉아 나직이 말했다. 오삼계는 군사를 잘 쓴단 말일세. 그리고 그의 휘하에는 명장과 정예병들이 적잖게 있다네. 만약 그가 정말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복건성의 경정충, 광동성의 상가의 세 번왕이 연합하게 될 것이야. 우리들은 천천히 해야 되네. 반드시 계획을 잘 세우고 움직여야 한다네. 일단 손을 쓰게 되면 빌어먹을 오삼계로 하여금 낙화유수가 되어 똥오줌을 바지가랑이에 갈기도록 만들어야지. 강희는 부지런하고 또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매일 친히 정무를 살피고 나머지 시간은 한림학사들로 하여금 책을 강의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매일 경서와 시 그리고 글을 읽게 되었는데 몇 마디의 말에 빌어먹으리니 똥오줌을 바지가랑이에 싼다느니 하는 말들을 섞어 쓰자 퍽이나 조화를 이루어 재미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는 슬퍼하던 마당인데 다행히 위소보가 재미있는 말들을 하여 우울한 마음을 풀어주게 되었다. 거기다가 역적을 제거하고 난을 평정하는 큰일을 논하게 되자 더욱더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웅심이 격발되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정원에서 4개의 돌멩이를 주어서는 줄지어 땅바닥에 나열하고는 말했다. 항군사왕은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갈라지도록 만들어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네. 정남왕 공유덕이란 녀석은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다행이야. 거기다가 딸 하나만 남겨두었으니 상대하기가 수월하지. 그러면서 그는 가볍게 발을 들어 돌멩이를 걷어차고 다시 말을 이었다. 경정충은 용기는 있으나 지모가 없어 걱정할 것이 없네. 그저 그와 대만의 정씨가 연맹을 맺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네. 그는 다시 발을 들어서는 한 조각의 돌멩이를 걷어차고 말했다. 상가의 부자는 불화하고 있네. 그리고 두 아들은 그야말로 불과 물의 기세로 서로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아마 그도 별 힘은 쓰지 못할 것일세. 그는 세 번째 돌멩이마저 차버렸다. 이렇게 되자 가장 큰 한 조각의 돌멩이만 남게 되었는데 그는 그 돌멩이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황상, 이것이 오삼계입니까? 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위소보는 욕을 했다. 이 간적은 늙어서도 죽지 않아 우리 만세아를 크게 골치를 썩이게 하는군요. 황상, 그대가 그의 몸에다가 오줌을 한번 갈기도록 하십시오. 강희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동심이 크게 이는지 정말 바지 가랑이를 내려뜨리고는 그 돌멩이에다가 오줌을 갈기면서 입을 열었다. 그대도 이리 오게. 위소보는 크게 소리내어 웃으며 역시 돌멩이에다가 오줌을 갈기며 말했다. 갑자기 그는 책을 들고 이야기꾼이 하던 삼국고사를 상기하게 되었다. 그 책에서 관운장이 물로 칠군을 잠기게 하더라는 대목을 상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계자가 물로써 칠군을 잠기게 하더라. 강인은 더욱 크게 웃으면서 바지를 끌어올렸다. 언젠가 우리가 이 못난 반적을 잡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의 몸에다가 오줌을 싸야겠네. 강인은 다시 돌계단 위에 앉았다. 이때 절간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크게 났다. 그러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이 바깥에 모여있는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아마 그들이 고약한 라마들을 모조리 잡아온 것 같습니다. 황상께서는 그야말로 홍보기 제천입니다. 공교롭기 이를 데 없이 마침 이때에 달려와 그 고약한 라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공교로운 일이 아닐세. 나는 그대가 은밀히 전하는 전가를 받고 사람을 보내 사찰을 지켰지. 그대의 은밀한 전가를 전해들은 이후 급히 달려왔으나 역시 한 걸음 늦고 말아 그 고약한 라마들로 하여금 어가를 경동케 했구먼. 위소보는 의아하여 물었다. 소신이 언제 은밀한 전가를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시위들을 소림사로 보내 성지를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은 한 몽골 왕자와 몇 명의 라마들, 그리고 몇 명의 무관을 보았다고 하더군.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그때 그대는 그들에게 몰래 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몇 사람들은 정말 일을 애써서 해주었네. 대뜸 조사를 한 결과 그 몽골 왕자는 가리단이라는 것을 알아냈지. 그리고 무관은 마보라는 자로서 오삼계라는 녀석의 휘하에 있는 총병인 것을 알았지. 그들은 라마와 모반을 일으키기로 결탁을 하고 부왕에게 더욱더 불리한 일을 하려고 했네. 위소보는 무릎을 탁 쳤다. 원래 그랬었군요. 소신은 그들이 슬금슬금 남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바로 오삼계의 부하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실 그 사람들의 성명 내력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조재현 등에게 조사하도록 명한 것은 원래 그 노귀 소녀를 찾자는 것이고 덤으로 오삼계를 모함하자는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소왕제가 오대산으로 달려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다. 강인은 말했다. 그 새 패거리의 사람들은 뒤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지. 시위 장강년은 라마들을 뒤따라가 그들이 크게 사람들을 모아 오대산으로 가서 한 중요한 인물을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지. 그는 사태가 중대한 것을 모르고 또 며칠 더 따라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북경으로 돌아와 상주를 하더군. 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초조해졌네. 즉시 급히 출발을 서둘렀지. 오삼계 그 반적이 그토록 대담하게 쓰리 수천이나 되는 라마들을 보내 노황야에게 죄를 짓다니 그거야말로 공공연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인은 쉿하고 말했다. 작은 소리로 말하게. 나는 그저 그의 휘하 총병이 그들 라마들과 짝을 지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네. 그가 정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 일일세.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만약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어찌 휘하의 장수를 보내. 그 고약한 라마들과 음모를 꾸며서는 노황야를 몰래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물론 좋은 사람이 아닐세. 그리고 잠시 속으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나이가 아직도 어리고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한다면 아직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몇 년 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일세. 내가 좀 더 크게 되고 그가 좀 더 늙게 되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일세. 소계자, 그대는 너무 성급히 굴지 말게. 하루를 더 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겐 그만큼 이득이고 그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네. 위소보는 다급해져서 말했다.
만약 그가 늙어서 죽어버린다면 그에게 덕을 베푸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운수가 좋은 일이지.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부왕께서는 조금 전 나에게 당부하셨네. 도울 수 있으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네. 만약 싸움을 하게 된다면 승패를 막론하고 병졸들이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천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다네. 그렇기 때문에 오삼계가 만약 일찍 죽어버리고 내가 손을 쓰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면 물론 그가 잠시 여유를 두자 위소보가 그 말을 받았다. 그야말로 정말 재미없는 노릇이 되죠. 강인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백성과 병졸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소계자, 그대가 놀고 싶다면 언제고 한번 나는 그대를 데리고 요동에 가서 검은 곰이나 호랑이를 잡도록 하겠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그거 정말 묘합니다. 묘해요. 내가 6살 나던 해 부왕께서는 나를 데리고 바로 요동으로 사냥을 가셨지. 그런데 지금 그는 천천히 문가로 다가가서는 손으로 나무문을 어루만지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울음을 참는 듯 했으며 잠시 후 땅바닥에 엎드려서는 몇 번 큰절을 하고 나직이 말했다. 부왕께서는 보중하십시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위소보도 따라서 큰절을 했다. 강인은 대웅보전으로 나아갔다. 강친왕 걸서가 효기영의 도통인 차리주, 어전시위총관 다룡, 그리고 세객도 등의 어가를 따라온 대신들, 전봉영 도통, 호군영 도통 등을 데리고 대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황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다. 무신하들은 몸을 일으킨 이후 그를 슬쩍 훔쳐보았다. 소황제의 눈가가 무척 붉은 것이 크게 한바탕 온 것이 틀림없는지라 모두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위소보의 얼굴에도 눈물 자국이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무신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했다. 틀림없이 위소보 저 어린 녀석이 황상을 울렸구나. 두 소년이 도대체 어떤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군. 순치가 오대산에서 출가했다는 사실을 강인은 엄비에 붙이고 있었다. 강친왕이 앞으로 나아가 상주했다. 황상에게 알립니다. 수천 명의 라마들이 청량사 밖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이곳에 잡아왔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우두머리 되는 자를 데리고 오게. 차리주는 3명의 늙은 라마를 데려왔는데 그들의 발과 손은 모두 다 쇠사슬로 채워져 있었다. 3명의 라마는 강희가 바로 당금의 황제인 줄 모르고 매우 뻣뻣한 태도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입속으로 중얼중얼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강희가 갑자기 썰라썰라하고 말했다. 무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 누구도 황상께서 서장어를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기실 이 라마들은 몽골 라마들이었고 결코 서장에서 온 자들이 아니었다. 강희는 그들에게 몽골말을 했던 것이다.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하자 3명의 라마들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강희가 말했다. 그들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게. 짐이 엄밀히 그들을 신문하겠네. 다룡은 3사람을 대전의 옆에 있는 한 칸의 불경을 강희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강희는 위소보에게 손짓을 했다. 2사람은 그 방으로 들어갔다. 위소보는 손을 뒤로 돌려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비수를 뽑아 3명의 라마들의 눈, 목, 코, 귀 여러 곳을 찌르는 신용을 했다. 강희는 몽골말로 큰 소리로 몇 마디 물었다. 한 명의 가장 늙은 라마가 공손한 태도로 일일이 대답했다. 2사람은 서로 묻고 대답하기를 한참 동안 했다. 위소보는 강희의 음성이 커지게 되고 약간 노기를 띨 때면 즉시 비수를 들고 위협을 했고 강희의 안색이 약간 부드러워지면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그 라마에게 고개를 끄덕여 격려해 주었다. 강희는 그에게 반시진 남짓하게 질문을 하더니 그제서야 시위들에게 3명의 라마들을 데리고 나가도록 했으며 위소보에게 문을 닫으라고 한 이후 입을 열었다.
그것 참 이상하군. 강인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더니 물었다. 소계자, 부황이 이곳에서 출가한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는가? 황상과 소신 외에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노황야의 사부이신 옥림대사와 그분의 사제이신 행전대사이지요. 본래 태감해대부라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청량사의 주지 진광대사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다만 그 태우뿐이지요. 맞아.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부황까지 합쳐서 그리고 나와 그대를 포함하여 6사람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방금 그 몽골 라마에게 질문을 하니 그는 서장 납살 달라이 활불의 명을 받고 청량사로 가서 한 분의 화상을 서장으로 모셔가려고 했다고 했어. 나는 자세히 물었지. 청량사의 어느 화상이 어떠한 인물인데 납살의 활불이 그를 데려가는 것인가 하고 되풀이해서 물었지만 그는 확실히 모르고 있더군. 그리고 그는 최후로 이분 대화상이 밀종의 많은 다란이 주어를 알고 있다더군. 그리하여 활불은 그와 같이 은밀한 주문을 알아내어 불법을 크게 떨치려 했다는 것일세. 이거야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겠지만 그의 모양으로 볼 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 10중 8구 상대방에서 그와 같이 속이니까 그는 그 말을 정말로 믿은 것 같네. 네, 그 서장 활불이 노황야의 신분을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활불을 꼬드겨 사람을 보내 노황야의 위험을 거슬리게 한 사람은 아무래도 10중 8구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말했다. 황상, 소신은 정말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중대하니만큼 꿈에도 반마디의 말도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있다네. 옥님과 행전 두 분도 마찬가지야. 소림사의 회총방장과 진광방장은 설사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더라도 덕망 높은 고승이니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하지 않을 것이네. 그렇게 된다면 계산해 볼 때 오로지 그 늙은 계집년밖에 없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 늙은. 그녀는 잔영궁의 궁녀로 변장을 한 남자를 몰래 숨기고 있었던 것을 나는 친히 목격한 바이네. 그녀가 단경황후를 살해한 데 대해 부황은 뼈에 사무치도록 미워한 나머지 여전히 해대부를 궁으로 되돌려보내 이 일을 조사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그 자세한 사정을 알고 있고 또 내 곁에 있지 않은가? 흥흥! 그 늙은 계집이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녀는 손을 써서 부황을 해치려고 할 게 틀림없네. 부황을 해치고 나를 없앤 후 다시 그대를 죽여야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늙은 갈보와 신룡교는 이미 결탁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미 노황야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반드시 홍 교주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 라마들이 오대산에 온 것은 홍 교주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신룡교의 백룡사라는 지위에 있으니만큼 이 일을 황상에게 언급할 수가 없었다. 강인은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왜 그러느냐? 소신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상의 추측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늙은 태우께서 말한 것일 겁니다. 그녀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인은 손을 뻗더니 탁자 위를 한번 심하게 내려치며 이를 갈았다. 그 계집이 나의 생모인 모후를 해쳐 죽이고 또 부황으로 하여금 출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그 계집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이지 않는다면 이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 수가 없다. 그러나 부왕께서는 굳이 나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노황야께서는 그대에게 늙은 갈보를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나에게 죽이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소이다. 그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후는 많은 악한 짓을 했으니 결국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황상께서는 용목을 뜨시고 용의를 바짝 세우시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강인은 매우 총명하여 이미 그 뜻을 알아챘다. 맞았어. 그 계집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결코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더니 말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반드시 문 라마들이 다시 부황의 위험을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가장 좋기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서장의 활불이 되게 하는 것일세. 천하의 라마들은 모두 다 그가 관할하고 있으니 그때는 전혀 후환이 없을 게 아닌가. 위소보는 거기까지 말을 듣더니 그만 혼비백산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나는 소라마로 가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짜가 진짜가 될라. 황상의 입은 금쪽 같다고 했으며 그 금쪽에서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만회하기 어려우니 내가 선수를 쳐야겠다. 그는 재빨리 말했다. 황상, 서장 활불 노릇을 소신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눈치가 꽤 빠르군. 기실 서장 활불이 되는 게 뭐가 나쁜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오삼계의 운남성보다 더욱 크다네. 활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서장왕이 된다는 것이라네. 위소보는 연신손을 내저었다. 저는 차라리 황상의 곁에서 시위 노릇을 하겠습니다. 일단 활불이 된다면 황상과 함께 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몇 마디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강희와 오랫동안 사귀어 왔고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했다. 그리고 서로 의기가 투합했다. 비록 한 사람은 소황제였고 한 사람은 소시위였지만 이미 절친한 친구처럼 되어 있었다. 강희는 방문을 열고 걸어나갔다. 그리고 차리조와 다룡에게 말했다. 그대 두 사람은 힘써서 일을 했으니 상을 내리겠네. 차리조와 다룡은 크게 기뻐 절을 하며 은혜에 감사했다. 강희는 말했다. 위소보는 이곳에서 나를 대신해서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공을 세웠네. 위소보 역시 절을 하고 은혜에 감사드렸다. 이제 위소보는 기간이 이미 찼으니 나를 따라 북경으로 되돌아가야겠는데. 이번에는 차리주가 2년 동안 출가할 차례네. 하지만 화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대산의 대라마가 돼야 하네. 그대는 1000명이나 되는 효기형의 능력 있는 군관이나 군사들을 뽑아 함께 라마가 되게. 그리고 나누어 산 위에 10여 곳의 대라마사에 머물도록 하게. 뭇 군사들이 출가한 기간에는 군량과 은자를 배로 줄 것이며 따로 상을 내리겠네. 차리주는 어리둥절해졌다. 비록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황은에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착한 일을 남에게 알리게 된다면 정말 착한 일이 아니라고 했네. 이 일은 무사람들에게 입을 꼭 다물고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게. 그렇지 않을 때는 군법에 따라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네. 다룡은 오대산의 문라마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북경으로 압송해서는 가두도록 하게. 그리고 사람을 보내달라이 활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그가 한마디 말하면 차리주와 다룡은 꼭꼭 대답을 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뻤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군. 다시는 화상이 될 필요가 없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그들이 대담하게도 노황야의 위험을 거슬리게 되었는데도 황상께서 목을 자르지 않은 것이다. 한평생 가두어 둔다는 것도 그들에게 크게 덕을 베푸는 것이리라. 강희가 다시 말했다. 위소보, 그대는 효기영의 정황기 도통 겸 어전시위 부총관에 임명하겠네. 차리주, 그대가 대라마의 노릇을 잘하면 북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대를 다시 외성으로 나가서 제동 노릇을 하도록 해주겠네. 두 사람은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차리주는 매우 좋아했다. 북경성에는 대관들이 너무나 많았고 효기영의 도통은 황제의 신복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효기영은 팔기에 제각기 하나의 도통이 있기 마련이었고 그렇게 되니 8개의 도통이 있는 셈이니 세도가 당당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일단 외성으로 나가서 제독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위풍당당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듬뿍 들어오기 마련이었다. 이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강인은 청량사로 가서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청량사 밖에 이르자 칼과 창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풀 사이와 바위 위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어젯밤 문 라마들을 붙잡아 갔을 때 한바탕 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그 싸움은 매우 대단했던 모양이었다. 강인은 청량사로 들어가 열애를 참배하고 문수보살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뒷산에 순치가 참선을 하고 있던 조그만 절간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조그만 절간은 이미 모조리 타고 없었다. 강인은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부왕이 어젯밤 도망치지 못했더라면 바로 이 절간에서 타 죽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는 세객도에게 분부하여 백은 2,000냥을 청량사에 시주하여서는 따로 조그만 절간을 짓도록 했다. 대웅보전으로 돌아오니 소림사의 승려들이 나와서 인사를 올렸다. 그들은 이 젊은 시주의 시종이 무척 많고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고 자연히 크게 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어쩌면 친왕이나 패륵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징통 등은 그 향객들로 가장한 시종들 가운데 적잖은 사람들이 몸에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강인은 부친이 출가한 곳에 오자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말했다. 나는 보찰에서 4, 5일 머무르고 싶은데 괜찮겠소? 위소보가 말했다. 대시주께서 머물러 계시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라던 일이. 그때 벼랑간 쿵 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일면서 흙과 모래가 다투어 떨어졌다. 대웅보전의 지붕에 이미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리고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한 무더기에 하얀 물체가 곧장 떨어졌다. 놀랍게도 그것은 몸에 배기를 걸친 승려였다. 그는 손에 장검을 쥐고 질풍과 같이 강희에게 덮쳐들며 부르짖었다. 오늘 대명나라 천자의 원수를 갚으리라. 강희는 급히 뒤로 물러섰다. 다룡과 차리주, 강친왕 등은 황제 옆에 있었으나 모두 무기를 지니지 못한 터였다. 그 사람은 왼쪽 소매자락을 한번 벼락같이 휘둘렀다. 그러자 강맹하기 이를 데 없는 세찬 바람이 크게 파공성을 일으키며 뻗쳐오는 것이 아닌가. 다룡 등 7, 8명은 그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동시에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징심과 진광 등은 일제히 부르짖었다.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뻗쳐 막으려고 했다. 그러자 그 승려는 다시 한번 소매자락을 떨쳤다. 소림파 징자 항렬의 승려들은 각기 절기를 펼쳐 해소시켰다. 무승려들이 호조수와 용조수 그리고 염화금나수, 금룡공 등을 펼쳤으나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었다. 천하에 이토록 뛰어난 인물이 있었던가. 그 백의 승려는 조금도 멈칫거리지 않고 검을 펼쳐서는 강희를 찔러갔다. 강희의 등이 부처님 앞에 모셔놓은 공탁에 닿아 뒤로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급히 달려들어 강희의 앞을 막았다. 박!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의 끝이 그의 가슴팍을 찔렀다. 장검이 휘청하고 구부러졌다. 위소보는 가슴팍이 격렬하게 아픈 것을 느꼈다. 그는 이미 비수를 뽑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손을 휘둘러 적의 검을 두 토막으로 동강내고 말았다. 백의의 승려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때 진관이 부르짖었다. 나의 사숙을 해치지 마시오. 그리고 왼손으로 백의 승려의 오른쪽 어깨를 후려치려고 했다. 백의 승려는 부서진 검을 내던지더니 손을 뒤로 돌려 막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진관은 그 순간 가슴팍에서 뜨거운 기혈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두 눈에 불똥이 튕기는 것을 깨달았다. 백의 승려는 칭찬했다. 훌륭한 재간이군. 그는 사방에 고수들이 무척 많은 것을 보고 또한 조금 전 일검에 그 소화상의 가슴팍을 꿰뚫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경악해 마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을 쭉 뻗치더니 어느덧 위소보의 앞서풀 움켜잡았다.
그리고 벼락같이 몸을 솟구쳐 대전 위의 지붕에 생긴 뻥 뚫린 구멍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야말로 재빠르기 이를 데 없었다. 대전에는 36명의 소림사 고수들이 있었으나 한 사람도 막지를 못했다. 징심과 진광 등은 급히 그 뻥 뚫어진 구멍으로 뒤따라 몸을 솟구쳤다. 뒷산 쪽에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어느덧 하얀 그림자는 이미 10여 장 밖에서 달려가고 있었다. 이 사람의 경신법의 훌륭함은 실로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무승려들은 뒤쫓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본사의 방장이 사로잡혔으니 뒤쫓아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쫓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36명의 승려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뒤쫓아갔을 때는 이미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하얀 그림자는 산골짜기를 가로지른 후였다.